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이 어느 정도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결혼 3년 차 30대 가정주부입니다. 다른 여자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남자 만나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그런 여자인데 결혼 전에는 몇 명의 남자들을 만나 진하게 연애를 했었고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한 저는 결혼 후에도 남편 몰래 2명의 남자들을 만나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친정 엄마도 남자를 무척 좋아했는데 제가 엄마를 닮아 남자를 무척 좋아하는가 봅니다. 저희 남편은 밤의 대화를 무척 좋아하고 개방적인 성격이라 그런지 남편 역시 저 몰래 만나는 여자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간혹 남자들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데 남편이 저 외에 다른 여자들을 만난다고 해도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남자들과 연애를 하는데도 제가 밤의 대화를 너무 좋아해서인지 금방 만나고 있는 남자에게 실증을 내고 또다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나는데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들 역시 너무 실증이 나서 새로운 남자를 고르고 있던 어느 날 저희 집 앞집에 20대 총각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찾고 있던 이상형의 남자였고 키는 별로 크지 않아도 어깨가 넓어 보였고 헬스를 했는지 근육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이 남자를 꼬셔야겠다는 생각으로 앞집 총각에게 접근하기로 마음먹었고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게 낫겠다 싶어 이삿짐을 가지러 여러 번 엘리베이터를 타는 앞집 남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쓰레기를 가지고 나와 앞집 남자를 만났는데 확실히 멀리서 봤을 때보다 가까이 보니 더 멋있어 보이더군요. 안녕하세요. 앞집에 이사 오셨나 봐요. 반가워요, 총각. 하고 인사를 했는데 분명 말을 또박또박 들릴 정도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 남자의 어깨를 툭툭 치며 인사를 건네니 예,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딴 생각 좀 하느라.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하며 당황하며 저에게 인사를 건네더군요. 무슨 생각을 하길래 그렇게 멍 때리며 있었냐고 물어보니 처음 절 보자마자 너무 이뻐서 계속 쳐다보게 된 거라며 초면에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도 이 정도로 적극적이지는 않았는데 역시 요즘 젊은 세대는 직진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당돌했습니다. 서로 이은정, 송현수라는 이름으로 통성명을 나누었고 현수 씨의 남은 짐들을 같이 옮겨주었는데 무거운 짐도 가볍게 옮기는 현수 씨의 팔뚝을 보니 저도 모르게 계속 쳐다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삿짐을 옮기고 나서 고생했어요. 짐이 별로 없네요. 날이 덥죠. 저희 집에 가서 시원한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아까 보니까 에어컨도 아직 설치 전인 것 같던데 시원하게 저희 집에서 좀 쉬다 가요. 하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집에 초대했을 때 거절할까봐 내심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하였고 커피 한 잔 하다 보니 현수 씨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리길래 온 김에 저녁까지 먹고 가라고 말을 해주었더니 이번에도 거절하지 않더군요. 조리과를 나온 저는 오랜만에 요리 솜씨를 발휘해보았고 금방 몇 가지 요리를 뚝딱 만들어주니 현수 씨는 와, 진짜 보기보다 손이 빠르시네요. 원래 이쁜 사람은 요리를 참 못한다고 하던데 그건 다 거짓말인가 봐요. 진짜 맛있어요. 사장님은 참 행복하시겠어요. 이런 요리를 자주 드실 테니까 부럽네요. 라고 말을 하며 허겁지겁 먹는데 얼마나 복스럽던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현수 씨의 머리를 만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재빨리 손을 떼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며 너무 잘 먹어서 저도 모르게 만져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더니 현수 씨는 사과하지 말라고 말을 하며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여자친구가 있어도 다른 여자와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절 처음 보자마자 그 상대가 저였으면 하는 생각으로 잠시 딴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말했죠. 아까부터 저한테 스킨십 하시는 것도 그렇고
방금 저한테 하는 행동도 그렇고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뭐 서로 빙빙 돌려서 말하는 것보단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고 말을 하는데 요새 20대는 참 대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뒷구멍으로 꿍꿍이를 꾸미는 사람보다 현수 씨처럼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매력 있다고 말을 해주었고, 현재 만나는 남자가 2명 있긴 하지만 이제 시들어져서 새로운 파트너를 구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맞는 남자가 현수 씨라고 말을 해주었더니 현수 씨는 환하게 웃으며 제 옆에 다가오며 저를 꽉 안아버리더군요. 그러면서 현수 씨의 입술로 제 입술을 덮쳐버리고 말았는데 현수 씨는 거침없이 직진하는 상남자 스타일이라서인지 더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수 씨와 저는 만난 지 몇 시간 되지 않았는데 서로의 매력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고 그렇게 저희들은 대낮에 사랑의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은 서로를 느끼고 난 뒤 왠지 남편이 금방 올 것 같다는 생각에 현수 씨에게 남편에게 들키면 안 되니 내일 다시 만나자고 말을 하였고 현수 씨는 아쉬워하며 바로 앞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들은 만난 지 하루가 안 되었는데 벌써 몇 년을 만나온 것처럼 가까운 사이로 발전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녁을 먹고 현수 씨는 집으로 갔지만 밤 12시가 넘어도 남편은 들어오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저 외에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게 틀림없었는데 저 역시 바람을 피고 있으니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나 오늘 친구들 모임 있어. 아마 내일 점심때쯤 올 것 같아. 그리고 당신, 우리가 아무리 서로 남남처럼 지내고 있는 부부라지만 서로 어디 간다는 말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오늘처럼 말도 없이 외박하는 거 앞으로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갔다 올게. 하며 남편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심호흡을 한 뒤 현수 씨 집에 노크를 했더니 현수 씨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저를 보자마자 남자답게 안아버렸고 보고 싶었어요. 누나 냄새가 너무 그리웠어. 근데 남편한테 뭐라고 말하고 나온 거예요. 응? 이 시간에 나와도 아무 말 안 해요? 하며 물어보더라고요. 아, 현수 씨. 내 앞에서 남편 이야기 하지 마. 지금 현수 씨 앞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꾸 딴 얘기 할 거야? 하고 말을 해주었고 현수 씨는 자기는 음식 솜씨가 없으니 시켜 먹자고 말을 하며 여러 가지 음식들을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뜨거운 스킨십이 물이 오를 때쯤 밤 11시가 다 된 시간에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현수 씨가 문을 열어주니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평소 남자에게 대놓고 관심이 많았던 저는 늘 남편 앞에서 저도 모르게 남자들 외모나 성격을 칭찬하며 말을 했었는데 오늘 하루 종일 현수 씨 이야기를 하며 잘생겼네, 어깨가 넓네 하며 말을 하길래 느낌이 쎄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나가는 거 보고 1층 쪽을 보니 나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길래 설마 하고 기다렸다가 들어온 거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환한 표정으로 야, 너 지금 모임을 여기서 하기로 한 거야? 어? 아씨, 남자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 이 사단이 벌어지는구나, 어? 여기서 처음 만난 남자랑 술을 먹고 싶디? 어? 너 지금 제정신이야? 에라이 씨. 하며 제 뺨을 사정없이 때렸고 제가 남자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었고 본인 역시 여자를 좋아하지만 이건 아니라며 그 자리에서 저에게 바로 이혼하자고 말을 하는 겁니다. 현수 씨는 저에게 여자 뺨을 때렸으니 같이 살 필요가 없는 남자라며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였고 그렇게 저는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했고 만난 지 하루도 안 된 남자와 동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치가 떨린다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고 저는 현수 씨와 이곳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현수 씨와 알콩달콩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만나 사랑을 나누고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 사랑을 잘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나는 소리 지를 뻔한 것을 간신히 참고 매우 조심스럽게 내가 입을 뗐다. 왜 그렇지 않은가? 범죄자들을 소리를 지르면 더 흥분한다. 그렇기에 나는 매우 침착하게 말했다. 이러면 범죄자도 흥분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소리 지르고 싶은 심정이 너무나도 간절했다. 하지만 간신히 참았다. 그런데 이성이 들어와서 생각해보니 너무나도 이상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나는 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즉, 내가 누워 있는 곳은 내 집이었다. 즉, 강도가 든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는 말이다. 아잉, 자기 왜 그래? 젊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인 거 알잖아. 왜 모른 척해? 계속 그 남성의 음성이 들려왔다. 애교 섞인 목소리라 마치 자신의 애인을 부르는 듯한 목소리였다. 마치 나를 자신의 아내로 착각하는 듯 했다. 하지만 내 남편이 아닌 것은 확실했다. 그야 당연한 게 내 남편이 이렇게 젊을 리가 없으니까. 무엇보다 남편과는 사별한 지 한참이나 되었다. 하지만 이상한 감정은 계속해서 들었다. 그 음성은 젊을 뿐 이질적인 목소리는 아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덮여진 이불을 들추어 봤다. 그리고서는 경악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바로 딸 녀석의 남편이었기 때문이다. 녀석은 계속해서 나를 안고 있더니 내가 움직임이 없자 말했다. 자기야, 왜 그래? 많이 피곤해? 그 말을 하며 녀석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이내 우리는 눈이 마주쳤다. 녀석의 동공도 지진난 듯이 흔들리 시작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제서야 비로소 서로가 누구인지 완벽하게 식별한 것이었다. 처음에 그 녀석은 놀란 표정을 짓다가 이내 씩 웃으며 말했다. 장모님, 이렇게 된 거 그냥 끝까지 가볼까요? 무슨 이런 미친놈이 있냐고 말하려는 찰나 녀석이 말했다. 지금 바로 옆방에 자신의 아내와 손주가 자고 있다고. 만약 이 일을 알게 된다면 가정이 파탄나게 될 거라고. 나는 처음에는 세게 나갔다. 그럴 거면 그래 보라고. 하지만 녀석이 계속해서 말했다. 그러면 장모님이 사랑하시는 손주 녀석이 아빠 없이 자랐다고 손가락질 받을 텐데 괜찮으세요? 라고 하기에 나는 차마 거기서 더 입을 떼지 못했다. 사실 나는 손주 녀석을 너무나도 좋아한다. 그래서 그런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게 하기 싫었다. 무엇보다 나도 아버지가 없이 커서 그 고통을 알고 있었다. 나는 가만히 자리에 누워서 몸을 맡겼다. 저는 50대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한 가지 유일한 낙은 자식이 크는 것을 보는 것이었죠.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고를 당해 죽었으니까요. 게다가 제게 자식은 단 한 명입니다. 녀석은 제 인생의 전부였죠. 정말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래서 남 부끄럽지 않게 잘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외모도 출중하고 성격도 좋죠. 정말 다 좋죠. 다 좋은데 이 녀석의 문제점은 참으로 남자 보는 눈이 없다는 겁니다. 데려오는 남자마다 팔에 문신이 가득했고 양아치처럼 건들대기만 했거든요. 몇 마디 나눠보고서는 이내 양아치인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녀석에게 꼭 저에게 검사를 맡으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기면 하지만 역시나 녀석은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양아치 같은 남자친구를 사귀더군요. 자기 말로는 나쁜 남자가 끌린다고 하나 아무튼 그러더군요. 정말 제 자식이지만 따기가 마렵더군요. 그래도 다행히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남자는 정상이더군요. 번듯한 직장의 외모도 준수하고 무엇보다도 마음에 든 게 문신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상견례 자리에서 술을 한잔하며 딸의 남편이란 녀석에 대해 알 수 있었죠. 생각도 건실하고 책임감도 꽤나 강했습니다. 이 녀석이라면 딸을 믿고 맡겨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막상 결혼 생활을 하더니 삐걱대더군요. 제 딸 녀석과 딸 남편은 10살 차이입니다. 남편이 10살이 많죠. 그래서 딸 남편이 제게 와서 자주 상담하곤 그랬습니다. 도저히 자기의 아내와는 진지한 이야기를 못하겠다고 저도 그럭저럭 납득을 했습니다. 제 딸이지만 제가 봐도 아직 철이 덜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달래며 적당히 상담도 해주었습니다. 생각보다 생각이 상당히 깊더군요. 미래에 대한 설계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이요. 32살밖에 안 됐지만 상당히 어른스럽다고 느꼈습니다. 확실히 제 딸과는 대화가 안 되는 게 정상적이긴 하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보니 녀석이 제 집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었죠. 상담하다가 너무 시간이 늦으면 제 집에서 자기도 하면서요. 저는 멀쩡한 집을 놔두고 왜 여기서 자냐고 했지만 녀석은 잘 때는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푹 자더군요. 저도 그럴 때는 그냥 포기하고 안방에서 재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불안하다고는 생각했었죠. 아무리 장모와 사위 사이라고는 하나 남녀관계였으니까요. 그리고 역시나 사건이 터지더군요. 바로 제가 자고 있는데 인기척이 들어봤더니 녀석이 있던 겁니다. 처음에는 실수거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말로 하면 저도 조금 설레더군요. 저도 제가 미친 줄 알았는데 나름 납득은 가더군요. 워낙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녀석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사건이 터진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죠. 저는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녀석이 혼자서 상담 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몇 번 거절당하자 녀석은 더 이상 상담하러 오지 않더군요. 문 앞에 와서 초인종을 눌러도 저는 단호히 돌아가라고 했죠. 그렇게 몇 달 동안 잠잠하다가 갑자기 초인종이 또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밖을 봤더니 사위 녀석이더군요. 그래서 거절하려던 찰나 녀석의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함께 왔더군요. 아내와 손주와 같이요. 원래라면 안 되겠다고 하려고 했으나 손주의 귀여운 모습을 보고 차마 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 녀석의 맑고 빛나는 눈을 보고 있으면 온 세상의 고난이 싹 사라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저 녀석은 어느덧 제 삶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디 이 녀석은 모나지 않고 잘 자라주었으면 하는 바람만 가득했습니다. 그날은 저희 셋이 모여서 술을 한 잔 거하게 했습니다. 웬일인지 짠돌이 사위 녀석이 와인을 사왔더군요. 술이 약했던 제 딸 녀석은 먼저 들어갔고 손주 녀석은 제 딸 녀석 옆에서 짹짹 자고 있더군요. 생각보다 술이 샜는지 저도 알딸딸하더군요. 저는 자리로 돌아와서 막잔을 하고 가려는 찰나 사위 녀석이 제제 손목을 턱 잡고서는 말하는 겁니다. 사실 자신은 아내보다 장모님이 좋다고 그 어른스러운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라면서 게다가 그 나이대로는 보이지 않을 만큼 관리가 잘 된 몸과 얼굴이 자신의 욕구를 불러일으킨다고 그래서 저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도 순간적으로 흔들리긴 했습니다. 사위 녀석은 생각도 깊고 외적으로도 꽤나 준수하고 직장도 번듯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아직 젊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자 제 눈빛이 흔들린 것이 느껴졌는지 녀석이 입을 가져다 대더군요. 저도 술에 취해서 그랬는지 입이 나가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입맞춤을 할 뻔했지만 저는 간신히 이성을 차리고 거절했습니다. 손주 녀석과 짤 녀석을 볼 면목이 없다고
차마 못할 짓이라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녀석이 말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장모님을 좋아한다고. 저는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 밖으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어서 안심하고 자던 찰나에 갑자기 인기척이 느껴져 보니 녀석이 있더군요. 게다가 제가 손주 녀석을 얼마나 끔찍이 여기는지도 알아 오히려 협박을 하더군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손주 녀석이 얼마나 슬퍼할 것 같냐고 이 일로 이혼하게 되면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크게 되는 건데 괜찮겠냐고 제 트라우마를 파고들더군요. 어릴 적 저는 아버님 없이 자랐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녀석과 저는 밤을 불태웠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니,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정말 싫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을 부르고 녀석을 감방에 넣었겠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손주 녀석을 핑계로 차마 녀석과의 관계를 허락하고 싶은 비겁한 심리가 아닌지 하고요. 저도 제 감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를 이렇게 많이 먹고도 겨우 이런 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지만 답을 구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올려봅니다. 얼마 전에 우연하게도 이 채널에 올라온 학교 폭력과 관련된 사연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가 겪었던 어찌 보면 영화 같은 일도 떠올랐습니다. 저는 사실 한때 인과응보라는 말을 그리 믿지 않는 편이었어요. 제 직업이 변호사다 보니 이런저런 사건을 맡으면서 부조리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착한 사람에게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만 생기지 않고 불행한 일만 계속 생기기도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사건을 통해 지금은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든 벌을 받게 된다고 믿으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변하기까지는 오랜 세월과 우연들이 겹쳐서 이루어지게 되었네요. 학교 폭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방법이 더 교묘하고 악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쁜 놈들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론이 조금 길었네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꿈이 변호사는 아니었습니다. 커가면서 제가 살아온 환경 속에서 차츰 변호사의 꿈을 꾸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집에서 동생과 둘이 있는 일이 많았어요. 제 동생은 저와 8살 차이가 나고 제가 기저귀도 갈아주고 분유도 먹이면서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은 벽지 도배를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이야 도배사의 인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저희 부모님 때만 해도 막노동이라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직업에 귀천이 없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을 단 한 번도 창피하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저에게는 자랑스러운 분들이었어요. 윤재야, 동생 보느라 힘들었지? 엄마가 분유 타는 법만 가르쳐주고 일하러 나가서 미안해. 아니에요. 윤희가 착해서 울지도 않고 잘 웃어서 좋아요. 너무 귀여워. 그래? 그렇게 생각해주니 더 고맙네. 엄마 아빠가 일할 때마다 우리 윤재가 동생 잘 봐줘서 너무 대견하고 안심이 되는 거 알지? 조금만 참으면 엄마가 우리 윤재 호강시켜줄게. 오늘 우리 윤재가 좋아하는 알사탕 사왔어. 먹을래? 우와, 사탕. 내일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야지. 우리 아들은 어쩜 이렇게 마음씨가 착한지 몰라. 혼자서 감춰두고 먹을 법도 한데. 나는 혼자서 먹을 때보다 친구들이랑 나눠 먹을 때가 훨씬 더 맛있어요. 그래 그래. 그렇게 나눌 줄 알아야 돼. 멋있다 우리 아들. 저는 활달한 성격에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때까지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친구들이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어요. 저도 친구들 집에 자주 놀러를 갔고요. 저희 집은 부모님 계시지 않는 시간이 많았고 친구들은 제 동생이 귀엽다며 좋아했어요. 제일 친했던 친구는 초등학교 3년 동안 같은 반이었던 재식이었습니다. 재식이는 항상 저희 집에 오면 라면을 먹고 싶어 했어요. 저희 집에는 라면이 많았거든요.
윤재야, 너희 집에 라면 많지? 나 라면 먹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는 라면 몸에 안 좋다고 절대 안 해줘. 그래? 내가 끓여줄까? 끓여줘.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제가 어릴 때부터 라면을 기가 막히게 잘 끓였거든요. 지금도 저는 제가 끓이는 라면에 자신이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에 제식이 부모님도 맞벌이 부부셔서 저희 집에 와서 자주 놀다 가고 저도 제식이네 집에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제식이네 집은 저희 집과는 형편이 아주 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평수의 아파트에 가사 일을 도와주는 분까지 두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제식이는 저와 같이 1, 2등을 다툴 만큼 공부도 잘했어요. 그리고 방 2개짜리에 다세대 주택 지하인 저희 집에 와도 본인의 크고 쾌적한 집과 비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순수했던 것 같네요. 제식이네 집에 놀러가면 제가 해보지 못한 게임기도 있었고 비디오 테이프를 볼 수도 있어서 어린 저는 마냥 신기했습니다. 우와, 제시가 너희 집에는 없는 게 없다. 이거 한번 해봐도 돼? 당연하지. 너니까 시켜주는 거야. 마음껏 해. 나는 너무 많이 해서 질렸어. 어떻게 집에서 게임을 할 수가 있냐? 오락실 안 가도 되다니. 진짜 신기해. 신기하긴. 내일은 너희 집 가서 라면 먹자. 그래, 내가 맛있게 끓여줄게. 그날 늦게까지 제식이네 집에서 놀다가 처음으로 제식이네 부모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오시자마자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야, 한재씨. 너 학원 안 갔어? 얘는 누구야? 안녕하세요. 저 제식이랑 같은 반 친구 박윤재예요. 박윤재? 네가 우리 아들 제치고 1등하는 박윤재구나. 근데 얘가 뭐 이렇게 후줄근하게 생겼어? 너희 부모님은 내가 이때까지 안 들어오면 걱정 안 하시니? 너 어디 사니? 저 땡땡주택 지하에 사는데요. 뭐? 참, 제시가 이렇게 급이 안 맞는 애랑은 노는 게 아니야. 너희 부모님은 뭐 하셔? 무슨 일 하냐고? 저는 그때 살면서 처음으로 가난에 대한 편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항상 당당했던 저는 제식이 어머니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뭐 하시냐고? 하긴 그런 구질구질한 데서 사는 애 물어보나 많았지. 너 얼른 집에 가라. 제식이 넌 오늘 혼날 각오해. 그 말에 제식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제시가 가지 마. 제식이 부모님은 제식이에게 매를 들은 모양이었어요. 크기별로 다양한 회초리들을 주르륵 가지고 와서 하나를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아줌마, 제식이 때리지 마세요. 넌 헛소리 말고 얼른 가기나 해. 꺼져. 저더러 빨리 집으로 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그 집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식이와는 대면대면한 사이가 되었어요.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겨울방학 이후 5학년 때부터는 제식이와 저는 다른 반으로 갈라져서 서로 복도에서 마주쳐도 본체에 많지 않은 사이가 되었어요. 저도 제식이 부모님을 만난 이후로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그 후로 제식이를 보면 모르는 채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제가 공부를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편이라서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제식이가 틀어진 이후로 저희 부모님과 관련된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도시락을 꺼내서 친구들과 밥을 먹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지방으로 도배를 하러 가시면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지 못하실 때가 많았거든요. 저는 지어놓고 가신 밥에 밥을 푸고 계란 후라이를 직접 해서 밥 위에 얹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밥을 보고 같은 반 친구 중 한 명이 비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식이 부모님 누가 딴데? 그리고 제식이 어머니 도망갔대? 아빠가 때려서. 야, 그래서 너 맨날 어머니가 밥 안 싸주는 거지? 반찬도 없고 이게 뭐냐? 너랑 밥 먹기 싫어. 그런 유언비어가 왜 퍼지게 된 건지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우리 부모님 이혼 안 했어. 어머니 도망 안 갔다고. 너 그런 소문 누구한테 들었어? 그런 거짓말 누가 있냐고. 제식이가 그러던데?
너희 엄마 아빠 아주 질 나쁜 사람들이라고. 너희 집은 완전 거지 같다고. 나랑 놀지 말라던데? 뭐라고? 재식이가 그랬다고? 정말이야? 저는 씩씩대며 밥도 다 먹지 않고 제식이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제식이는 같은 반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운동장 한가운데에 가서 제식이에게 말했습니다. 야, 한재씨, 너 헛소문 퍼뜨리고 다니지 마. 얘 뭘 하냐? 뭔 소리야? 네가 우리 어머니 도망갔다고 헛소문 퍼뜨린다며. 다 들었어. 맞잖아. 너희 집 겁나 가난하고 그지 같잖아. 너희 부모님도 그지, 너도 그지, 응? 동생도 그지. 얄미운 표정을 지으며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제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자식은 코에 피를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교무실로 끌려갔어요. 저를 특히 아껴주던 담임 선생님도 그때만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윤재야, 어떤 경우도 폭력은 안 된다. 네가 잘못한 거야. 얼른 사과해. 그 말에 저도 동의해서 제식이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많이 아팠지? 미안해. 너 우리 부모님한테 다 이럴 거야. 선생님,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하게 해주세요. 제식이 놈이 그렇게 말했고 선생님들끼리 전화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화를 걸어서 득달같이 제식이 어머니가 학교로 왔어요. 저희 어머니도 도배를 하다 마시고 오시며 얼굴에 도배불이 다 묻은 채로 학교로 오셨습니다. 화려한 장신구를 하고 고급 옷을 입은 제식이 어머니와 한눈에 봐도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애가 공부만 잘하면 뭐해? 그지 같은 집구석에서 뭘 배웠겠냐고? 학원 꼬락서니 좀 봐라. 아이고. 제식이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에게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막말을 하는 제식이 어머니 앞에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으셨어요. 제식이 어머니, 애들 앞에서 그게 무슨 편견에 찬 소리입니까? 저는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재야, 제식이한테 사과해. 제식아, 아까도 말했지만 때린 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도 헛소문 낸 거 사과해줘. 저는 풀이 죽어서 그렇게 말했고 제식이는 지 엄마 뒤에 숨어서 저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식이 엄마가 말했어요. 제식이가 코피가 나고 먹는 거 보이죠? 치료비 청구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치료비요? 왜? 그지 같은 집구석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걱정되나 봐? 100만 원은 나오겠지? 100만 원이요? 당시 100만 원이면 저희 어머니가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도배를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 저희 집 사정을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돈 못 주지? 그럼 우리 제식이랑 내 앞에 무릎 꿇고 빌어? 제식 엄마가 으름장을 놨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청구서 나오면 주세요. 나온 만큼 돈 드릴 테니까. 선생님들,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윤재야, 가자. 저는 저희 어머니의 그런 당당한 태도에 깊은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눅 들었던 제 마음도 말끔히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며 저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진짜 멋있어. 엄마가 최고예요. 제식아, 돈이 세상에서 전부가 아니야. 제식이 엄마가 하는 말 맘에 담아두지 말자. 그리고 아무리 이상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녀도 폭력은 절대 안 돼. 알았지? 알겠어요. 이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누구도 안 때릴 거예요. 그래. 엄마는 우리 윤재 믿어.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한 번도 폭력을 쓴 적이 없습니다. 제식이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저에게 병원비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야, 이거 우리 엄마가 너한테 주래. 70만 원 나왔어. 이틀 내로 받아오라고 했어. 이거 줄 돈은 있냐? 70만 원?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보면 알 거 아냐. 어떻게든 받아오라고 했어. 그지들 같은 게.
치! 제식이놈은 그렇게 말하며 제 얼굴에 침을 뱉고 사라졌어요. 너무 굴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료비를 저희 부모님에게 드리기도 죄송스러웠어요. 그날 하교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밤새 일을 하고 쉬고 계시던 어머니에게 제식이가 준 병원 진료비를 우물쭈물 드렸습니다. 엄마, 이거 내일 모레까지 가져오래요. 죄송해요. 괜찮아. 내일 모레? 내일 엄마랑 아빠랑 지방에 도배하러 갈 거야. 모아놓은 돈이랑 그날 받을 이당하고 하면 그거 주고도 남아. 아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네, 엄마 아빠 내일 새벽에 나가. 윤희는 유아원 보내고 갈 거야. 학교 갔다 오면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내일 밤에 올 거야. 그게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저희 부모님은 작은 소형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들어섰다가 사고를 당하셨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를 하셨고 아버지는 다리 한쪽이 무릎 아래로 절단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입원을 하고 계셔서 저희 어머니는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일주일간 학교를 못 가다가 오랜만에 학교에 갔는데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식이 그놈이 득달같이 저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야, 돈 내놔. 우리 엄마가 이자까지 쳐서 100만 원으로 받아오래.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악마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소식을 들어서 알 텐데 어떻게 끝끝내 돈을 받으러 올 생각을 하는지. 그제서야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사고를 당한 것도 제 탓인 것만 같아서 저는 참아왔던 울음이 한방 터졌어요. 저는 정말 서럽게 엉엉 소리 내며 울었습니다. 그러자 제식이 놈과 그의 친구들이 저를 보며 놀려댔어요. 원래 그런 야비한 놈들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미쳐 날뛰기 마련입니다. 야, 이 새끼 우는 거 봐. 돈 없어서 우냐? 네 엄마 뒤져서 울어? 니네 아빠 다리 병신 됐다며. 어쩌냐, 불쌍해서. 아이고, 우리 윤재 우는 것 좀 봐. 그런 소리들이 제 귀에 들려왔지만 저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말했어요. 윤재야, 걱정 마. 우리 엄마가 돈 받아오지 말래. 니네 집 이야기 듣고 애공 낀 다음에 더러워서 돈 안 받는다고 하더라. 뚝 그쳐, 뚝. 울지 마. 아, 거지 새끼들이란. 그 말에 옆에 있던 친구들이 왁자지껄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치스럽고 어머니가 그립고 죄송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돈을 갚아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했어요. 그런 복잡한 심경 속에서 저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저희 집은 정말 더 가난해졌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도배 일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중학교에 가면서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저희 집 사정을 알던 이웃분들은 제가 공부를 잘하는 걸 알고 계셔서 저에게 과외를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어요. 초등학교 학생들 수학을 가르쳐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기운을 차리시고 동생을 유치원에 보낸 후에 목발을 짚고 용접 일을 배우러 다니셨어요. 중학교 때부터 저는 삶의 무게에 허덕였습니다. 그 와중에 제식이 놈은 저와 같은 중학교를 다니며 완전히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저와 1, 2등을 다툴 만큼 공부를 잘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완전히 나버린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놈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정말 죽은 듯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게 중간고사를 치르고 난 후에 제식이는 저희 반에 찾아와서 저를 불러냈습니다. 자기가 어울리던 질 나쁜 놈들과 함께 저를 학교 옥상으로 끌고 갔어요. 박윤재, 너 왜 나 아는 척 안 하냐? 우리가 서로 아는 체 할 사이는 아니잖아. 나 바빠서 갈게. 그렇게 담담하게 말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데 한 놈이 제 발을 걸어서 저는 웃음 모양새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제식이 그 자식이 일부러 웃음을 짜내며 저에게 말했어요. 너도 네 아빠처럼 다리 병신 됐냐? 왜 제대로 거출 못해? 너 전교 1등 했더라. 이 새끼는 하여튼 재수없는 짓은 골라서 한다니까. 그 말에 제가 제식이 노려봤습니다. 뭘 봐, 이 개새끼야. 저는 지지 않고 말했어요. 왜?
재식이 너 어제 네 엄마한테 회초리로 또 맞았냐? 그래서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재식이 그 자식은 모래주머니에 칼로 찢더니 그걸 그대로 제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한동안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눈이 따가웠어요. 그리고 그놈들의 손에 저는 흠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제 예상대로 재식이는 그 전날 초등학생 때 제가 봤던 것처럼 부모님에게 회초리로 잔뜩 두들겨 맞은 모양이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겠죠. 그날 이후로 저는 재식이 놈의 화풀이 대상이 되었어요. 거의 샌드백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놈이 때리면 그냥 덜 맞기 위해 몸을 움츠리고만 있었습니다. 은연중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재식이 그놈과의 다툼으로 학교에 어머니가 오셔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가족에게 나쁜 일이 생길 것만 같았습니다. 재식이와 그 패거리들은 저에게 쌍욕을 해대며 보이지 않는 곳을 공략해서 저를 때렸습니다. 저는 비명도 지르지 않았어요.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랬습니다. 어쩔 때는 레슬링을 한다며 제 목을 조는 적도 있어요. 야, 재식아, 어제 너네 집에서 본 레슬링 비디오 이 자식한테 써먹어보자. 그럴까? 헤드락 한번 걸어볼까? 그렇게 팔로 제 목을 감싸고 짓누르는 바람에 기절한 적도 몇 번 있었네요. 기절을 했다가 깨어나며 재식이 무리가 끔찍하게 웃고 있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웃다가 정색을 하고 말했어요. 근데 이 새끼는 반응이 없어, 재미없게. 야, 너 말은 할 줄 아냐? 벙어리 됐어? 너도 병신된 거야? 그에 비해 그 자식이네. 그런 말을 들어도 저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점점 저를 괴롭히는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재미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다른 놈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도 저처럼 가난했고 공부를 잘하지는 못하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를 심하게 괴롭히다가 그 친구가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놈들의 실체를 학교에 다 까발렸어요. 그 친구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걸 선생님들께 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변호사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을 변론해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막연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중학교 생활을 버틴 후에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재식이 놈과는 다른 학교로 배정을 받아서 더 이상 그놈 얼굴을 볼 일이 없었습니다. 제 여동생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고 저는 동생은 그런 학교 폭력이나 부주의한 사회를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윤희야, 학교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 응. 오빠, 친구들이랑 잘 지내. 혹시라도 괴롭히는 애들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오빠한테 다 말해야 된다. 안 괴롭혀. 우리 다 사이좋게 지내. 기래. 혹시나 해서 하는 소리야. 저는 동생이 저처럼 혼자서 앓다가 속이 골마 터지는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랬습니다. 다행히 동생은 저 같은 경험을 하지는 않았어요. 아버지는 용접 일을 열심히 하셨고 저희 집은 예전처럼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덕분에 정규 1등을 놓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네요. 고등학교 때 재식이의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학교 폭력이 심해져서 선생님들도 감싸주기 어려워졌고 다른 지역으로 강제 전학을 갔다고 했어요. 소년원에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나쁜 짓을 많이 한 놈인데 강제 전학이면 정말 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하잖아요. 저는 세상을 완전히 바꾸고 싶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했지만 저는 가정 형편상 대학에 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빚을 내서라도 대학에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사법고시라는 목표가 있었기에 그 돈으로 책이나 사주시라고 했어요. 윤재야, 아빠가 어떻게 해서든 너 대학은 보낼 거야. 서울에 가고도 남을 놈이 왜 대학을 안 간다고 해? 아빠, 저는 대학 안 가도 돼요. 저 사법고시만 패스하면 바로 변호사 될 거예요. 문제집이랑 책이나 사주세요. 그래도 윤재야. 아버지, 저 정말 괜찮아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정말 코피가 나면 코에 휴지를 꽂아 놓고
하루에 잠 4시간씩 자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몸이 편찮으신 아버지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일도 해야 했어요. 그리고 동생 공부도 봐줬습니다. 그렇게 제 주변 환경 핑계대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한 끝에 저는 25이 되어서 결국에 사법고시에 패스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2년간 사법연수원에서 열심히 지낸 후에 27부터 저는 변호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위에 같은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유명한 로펌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자기 사무실을 차리는 녀석들도 있었어요. 저는 돈을 보고 일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변호해주는 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선배 인권 변호사분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선배분은 저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돈도 안 되는 우리 사무실에 왜 들어오려고 하냐? 돈 되는 일을 해. 선배님도 하시는데 제가 왜 못해요? 저는 돈보다 정의가 우선입니다. 윤재야, 만만치 않을 거야. 사실 네가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겠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다들 돈만 쫓느라 양심에 가책도 없이 부자들, 나쁜 놈들 변호해주고 사는데 고마워. 고맙긴요. 제 꿈을 펼치게 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저는 본격적으로 사건 의뢰를 받기 시작하면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해서 보상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곳에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 사회적 약자 편에 선다는 사실을 많이들 알고 계셔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돈이 없는 많은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주셨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 변론을 했지만 사회의 거대한 벽에 부딪혀 무너질 때도 많았습니다. 저를 믿고 사건을 맡겨준 분들에게 그럴 때마다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도 그분들은 끝까지 싸워준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변호사님 덕분에 세상 살림을 얻었어요. 다들 포기하라고 하는데도 변호사님은 저희를 위해 끝까지 싸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힘을 얻었어요. 가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기분이 들 때면 항상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다른 변호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을 벌어서 예전보다는 저희 가족이 살만해졌어요. 그래서 집도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제 동생도 명문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기 용돈을 벌더라고요. 정말 대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법연수원 동기와 모임에서 만난 여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동갑인 그 친구도 저와 가치관이 같아서 말이 잘 통하고 만나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이게 사랑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의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지만 차차 제 진심을 알아주셔서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경제적으로 많이 부족하긴 했지만 저만큼 아내를 사랑해줄 사람은 없다고 자신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고 잘 살던 30대 후반 무렵이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마른 체격의 한 노인분이 저희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제가 참다 더는 못 참아서 왔습니다. 직장을 차려도 어쩔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왔어요. 그냥 무작정 오긴 했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그분은 다짜고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고급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하시면서 한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놈이 술에 취한 건지 약에 취한 건지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요. CCTV가 보이지 않는 곳에 끌고 가서 저를 쥐잡듯이 잡기도 했습니다. 아휴, 힘드셨겠어요. 혹시 병원 진단서랑 폭력을 입증해줄 사람들이 있나요? 주민들이 많이 봤어요. 제가 갈비뼈에 금이 가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하고 온 거거든요. CCTV가 찍힌 것도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그분은 따님이 USB에 담아준 영상을 저에게 내밀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영상을 보자마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살이 많이 찌고 나이가 들긴 했지만 한눈에 그놈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저를 괴롭힌 한재식, 그 자식이었습니다.
혹시 가해자 이름이 한재식 맞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놈 정말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예요. 제발 좀 처벌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나이가 들어도 약자를 괴롭히는 버릇을 못 고쳤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예전에 제가 어려운 시기에 꾹꾹 참으며 당했던 폭력의 기억들이 떠올라서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놈을 어떻게든 엄벌에 처하리라 다짐을 했어요.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놈 죄가 단단히 치르게 할게요. 수임료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돈 안 받고 변호해 드릴게요. 아휴, 그래도 돈을 안 받고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아닙니다. 정말 괜찮아요. 나쁜 짓을 한 놈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죠. 돈 걱정하지 마세요. 돈 안 받는다고 일 제대로 처리 안 할 거라는 걱정도 마시고요. 저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겪은 일들을 들으면서 그 자식이 얼마나 더 비열해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경비실에 둔 택배를 본인 집 앞까지 가져다 놔두지 않았다며 때리기도 하고 엘리베이터 수리를 해서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했다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폭행을 했던 겁니다. 제정신이라면 자기 아버지 뻘 되는 분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듣는 내내 그분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서 괴로웠습니다. 저도 당해봐서 아닐까요? 저는 그냥 저만 참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죽겠더라고요. 그 어르신은 어린 날의 저처럼 더 큰 피해를 당할까봐 끝까지 참으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들 정도로 괴로워지시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올 결심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인터넷 뉴스에서 박윤재 변호사님이 인권 변호사라고 실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정말 죽기 전에 찾아온 거예요. 잘하셨어요, 어르신. 정말 잘하셨어요. 앞으로는 그런 생각 마시고 저만 믿으세요. 고마워요. 어르신은 그놈에 대해 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뭔가에 항상 취해서 비틀대거나 미친놈처럼 웃기도 하고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그 자식은 이미 경찰서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마약에 취해서 동네 주민들의 차 사이드미러를 다 부수고 다녔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로 그 아파트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수소문을 하니 주민들도 그 자식의 행패에 피해를 입었고 경비원분을 위해 탄원서를 써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마약 밀수에 투약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제정신이 아닌 놈이었습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 자식의 면상을 앞에서 볼 생각에 저는 더 열심히 증거를 모으고 재판 준비를 했습니다. 살면서 어릴 때의 기억을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을 준비하면서 제 고통스러웠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 공판에서 결국 그놈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네요. 제가 피해자분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수감복을 입고 나타나는 그 자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재판장이란 사실을 잊은 건지 제 이름을 크게 외쳤어요. 야, 윤재야. 너 박윤재 맞지?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 윤재야, 너 억울해. 그렇게 비굴하게 말하고 있는 그 자식을 보며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원고인의 변호사인 것도 모를 정도로 나사가 빠졌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제지하셨어요. 피고인 정숙하세요. 원고 변론 시작하십시오. 저는 제식이 그놈이 피해자인 경비원분에게 마약 밀수 전에도 비일비재하게 폭력을 행사한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입주민이 작성한 탄원서와 병원 진단서 등 그 나쁜 자식이 한 비열한 짓을 다 증거로 제출하고 열심히 피해자분을 변론해 드렸습니다. 재판장에서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해야 했지만 저는 변론을 하는 내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당하기만 해야 했던 어린 날의 저를 위해서도 변론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 없이 두들겨 맞고 폭언을 들어야 했던 어린 날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몇 번씩 감정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차분해지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1심 재판 결과 그 자식은 폭력 등의 혐의로 징역 2년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을 받고 재판이 끝나고 재판장을 나가면서 난동을 부렸어요. 5년이라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5년이나 나. 야, 박은재. 네가 무슨 수 쓴 거지? 너 나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지? 저는 그 자식 옆으로 조용히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무식한 새끼. 너는 5년만 받은 걸 감사하게 생각해. 항소할 거지? 해라. 그럼 너 그 추악한 민낯 다 파헤쳐서 형량 훨씬 더 많이 받게 해줄게. 알았지? 꼭 해. 항소 꼭 해. 저는 그렇게 윽박을 질렀고 그 자식은 본인과 저의 위치를 그제서야 파악했는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윤재야, 미안해. 어릴 때 내가 너 못살게 군 거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었어? 나 진짜 억울해, 윤재야. 네가 내 사건 맡아주면 안 돼? 네가 해줘라. 제발. 수익은 엄마한테 줄게. 네가 부른 대로 다 줄게. 재판장에는 제식이 그놈 어머니도 와 있었어요. 너 지식이 맞지? 우리 집에도 놀러 오고 그랬잖아. 응? 재식이 너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더니 결국 변호사가 되었구나. 우리 재식이 좀 살려줘. 제가 어떻게 살려드립니까? 아주머니도 아들을 아주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매로 다르스리시더니 크고 나서는 그렇게 못하셨나 봐요. 제 말에 제식이 어머니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더니 제식이와 똑같이 저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너 유능한 변호사 된 거 정말 축하하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이제라도 다 사죄할게. 우리 재식이 형량 좀 줄여주라. 네가 변호 좀 해줘. 어떻게 안 되겠니? 윤재야, 제발 나 좀 살려줘.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로 입 밖으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식이 그놈에게 말했어요. 야, 나는 너 같은 쓰레기 변호하려고 내가 잠도 안 자고 죽을 듯이 노력해서 변호사 된 것 같아? 너 같은 나쁜 놈들 제대로 죄값 치르게 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되냐? 참, 세상엔 한치 앞을 모르는 거다, 그치? 제식아, 인생을 그러게 똑바로 살았어야지. 그러게 왜 이렇게 막 살았어? 여기서 만나서 내가 얼마나 반가운 줄 모르지? 아무튼 너답지 않게 이렇게 무릎 꿇고 빌지 말고 항소 꼭 하고 다음 재판에서 만나자. 구치소 생활은 할만하니? 제 말에 그 자식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후회해봤자 늦어도 한참 늦은 뒤였죠. 울며 불며 발악을 해대는 그놈을 뒤로하고 저는 법원을 빠져나왔어요. 100년 묵은 체증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에게 의뢰를 한 경비원 어르신은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고마워요. 우리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내가 포기하고 그냥 죽어버렸을지도 모르는데 정말 고마워요. 어르신 고맙긴요. 제가 더 감사해요. 저 자식 항소 분명히 할 거예요. 우리 더 기운내요. 지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항소를 하더라고요. 유명한 로펌 변호사까지 섭외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악착같이 매달려서 그놈의 다른 범죄 사실까지 탈탈 털어서 찾아냈어요.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것뿐만이 아니라 유통까지 했더라고요. 결국 가중처벌로 그놈은 징역 8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말대로 항소를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된 거죠. 정말 후련했습니다. 더 이상은 항소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의뢰인분의 변호를 함과 동시에 저 오래된 한을 풀 수 있게 되었네요. 그 자식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살다 보니 돌아 저를 만나게 된 게 아직도 정말 신기합니다. 운명이라는 걸 잘 믿지는 않는 사람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의 인연에 대해서 믿게 되었어요. 인연이든 악연이든 한번 얽힌 관계는 어떻게든 매듭을 짓게 되는 모양입니다. 당시 경비원분은 다시 일터로 돌아가서 일을 하셨어요. 요즘도 경비원을 노예처럼 생각하며 갑질하는 인성이 파탄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몇 년 전에는 자살한 경비원분도 있었고 최근에는 경비실에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하는 입주민에 대한 기사들도 접했어요. 그걸 보면서
변하지 않는 세상의 추악한 모습에 한숨이 나오기도 했네요. 사람은 모두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죄값을 치러야 하고요. 말할 필요도 없는 이런 자연스러운 이치가 통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식이 그놈은 1, 2년 전에 출소를 했을 거예요. 그 부유한 집도 쫄딱 망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제식이 그놈이 제가 보낸 사연을 듣게 된다면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제식아, 교도소에서 생활하면서 네가 산 인생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나왔길 바란다. 네가 조금 돈이 많다고 약자를 괴롭혀도 되는 권한이 주어지는 건 아니야. 알지? 또다시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너는 나랑 다시 법원에서 마주치게 될 거고 또 교도소에 들어가겠지. 한 번이 어렵지 2번, 3번은 쉬운 일이니까. 앞으로의 네 삶은 네가 선택하는 거다. 정신 차리고 살아라. 오늘 여기에 사연을 보내기 위해서 제 지난 날을 다 털어내니 정말로 제 속에 남은 찌꺼기들도 다 쓸려나가는 것처럼 후련한 기분이 듭니다. 이런 사연 채널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어디 가서 제가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감사하고요. 저는 앞으로도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 일하는 일꾼으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날이 많이 더운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랄게요. 노총각으로 살고 있다고 해서 제가 여자들을 싫어하거나 저한테 남자로서 문제가 있는 건 절대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어느 하숙집에서 3명의 여자들에게 너무 시달림을 받았었거든요. 그 뒤로부터는 여자들을 만나는 그 자체가 너무 싫어졌고 여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버려 홀로 지낼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트라우마로 여자를 만나지 않게 된 계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 저는 지방 대도시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하여 어느 하숙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숙집에는 과부인 아줌마와 2 딸들이 살고 있고 남편분은 타지에서 생활하시느라 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20대 혈기왕성한 남자인데다가 다들 저보고 미국 배우를 닮았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이 어떻게 미국 배우와 비슷하겠냐고 하시겠지만 아버지가 미국인이고 어머니는 한국분이셔서 그 사이에 태어난 호녀라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 놀림을 많이 받았지만 점점 자라오면서 얼굴이 나름 잘생긴 편이라서 고등학교 때부터 인기가 조금씩 높아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숙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과부인 아줌마와 2 딸들,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살고 있는 여학생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게 되었어요. 제가 하숙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 15명 정도의 남녀 학생들이 살고 있었고 과부인 하숙집 아줌마는 정말 음식 솜씨가 좋기로 소문이 나 있는 데다가 너무 친절해서 인기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조각이 막 걸어다니네 걸어다녀. 이렇게 잘생긴 학생이 들어왔으니 한동안은 여학생들 선물 공세로 바빠지겠네. 게다가 나도 그렇지만 우리 딸들도 좋아하겠다. 너무 잘생겨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아줌마가 요리를 잘해서 말만 하면 다 해줄 수 있거든. 요리 말고 다른 거 원하면 아줌마한테 문자 때리고. 알았지? 하며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의미는 어떤 건지 알고는 있었지만 모르는 척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아줌마가 말씀하신 대로 2 딸들 역시 저에게 자주 말을 건네왔는데 뛰어난 미인은 아니어도 성격이 착하고 싹싹한 정도였어요. 큰딸 소영이는 성격이 털털하였고 작은딸 소민이는 약간 내성적이지만 할 말 다 하는 성격이더군요. 하숙집 아줌마와 2 딸들과는 금방 가까워졌고 하숙집 아줌마는 저 혼자 있을 때 저에게는 특별한 음식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지났을 무렵 하숙집 아줌마는 어느 정도 친해졌다 생각했는지 대놓고 노골적으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용식이는 언제 봐도 잘생겼어. 아직 어려서 여자에 대해 잘 모르겠다. 그치? 아줌마가 능숙하게 알려줄 수 있는데 알려줄까?
아줌마 애인 있었는데 헤어진 거 너도 알고 있지? 알고 보니까 그놈 제비 죽인 거야. 싸가지 없이 내 앞에서 알랑방구 끼다가 딱 걸려서 내가 뻥 하고 차버렸어. 이제 연상보다 연하의 남자를 만나볼까 하는데 우리 용식이가 아줌마 도와줄 테야? 하며 제 옆에 다가오시는데 아무리 하숙집 동기들이 아줌마가 이쁘다며 칭찬을 해도 제 스타일은 아니었기에 저도 모르게 피하게 되더라고요. 적극적인 하숙집 아줌마와는 달리 둘째 딸 소민이는 몰래 저를 엿보는 게 느껴졌는데 저에게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닌 그냥 쳐다만 보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리송하게 제 주변만 맴돌던 소민이는 저에게 조금은 관심이 있어서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제 방에 쪽지를 남겨두었고 저는 귀여운 소민이의 행동에 약간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설레면서 두근거리는 느낌을 받고 말았거든요. 그 쪽지를 받고 나서 어떻게 답장을 해줘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찰나 큰딸 소영이는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평소처럼 제 방으로 놀러와서는 용씨가 나 너한테 좋아한다고 고백도 하고 사귀자고 대놓고 말도 하고 저번에 내가 준 선물도 받아가 놓고선 왜 아직도 답을 안 해? 나 너 좋아하니까 우리 사귀자고 한 달이 넘게 답도 안 하고 피하기만 하냐? 아직까지 대답 안 한 네 잘못이다. 내 탓하지 말아라. 하며 갑자기 제 볼에 기습적으로 뽀뽀를 해버리는 겁니다. 저는 얼떨결에 소영 누나와 스킨십을 하고 말았고 누나의 거침없는 손길에 저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었을 때쯤 식장에 다녀오신 하숙집 아줌마가 문을 여는 바람에 소영 누나와 저는 아줌마에게 모두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줌마는 크게 화를 내며 니 둘이 언제부터 이런 사이냐고 물어보았고 아줌마랑 저랑 사귀고 있었는데 제가 바람을 핀 것 마냥 저를 노리듯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줌마는 저를 착실하게 보고 맘에 들어 했는데 뒤에서 이딴 식으로 뒤통수 치냐면서 화를 내고는 나가버리셨습니다. 솔직히 아줌마 혼자 생각하고 저에게 야한 농담을 하며 다가온 분은 아줌마인데다가 저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는데 왜 혼자 저러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소영 누나는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을 하였고 하던 거나 마저 하자면서 방문을 잠그고 사랑의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소영 누나와 만날 때마다 사랑의 선을 넘기 시작했고 누나를 통해 여자에 대해 점점 알아가기 시작하여 저 역시 남자가 되어가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소영 누나와 몰래 관계를 갖던 어느 날 강의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시원한 맥주가 마시고 싶어서 편의점을 들렀는데 그곳에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는 소민이를 보게 되었어요. 소민아, 너 여기서 뭐해? 혼자 술 마시고 있었어? 얘 봐라. 여자가 혼자 이렇게 해롱해롱할 정도로 술 마시고 있네. 무섭지도 않냐? 일어날 수 있겠어?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민이는 대답도 안 하고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난 그냥 오빠 포기할래. 언니랑 둘이 잘해봐라. 얼굴이 잘생기면 뭐해. 엄마가 꼬시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언니가 들이댔다고 홀라당 자버리고 내가 쪽지 보낸 거 씹어먹고 네가 남자냐? 에휴, 넌 네 갈 길 가라. 난 술이나 마저 먹고 갈란다. 아우, 술이 달다. 하며 남은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군요. 그때 소민이가 저에게 남긴 쪽지가 생각났고 그 쪽지에 대한 답을 하려고 했는데 정신이 없었다고 말을 해주니 소민이는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어느 으슥한 골목으로 가더니 정신없이 제 입술을 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용한 줄만 알았던 소민이에게 이런 박력 있는 모습이 있다니 의외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다시 한번 더 두근거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서로 누가 먼저 사귀자는 말도 안 한 상태에서 소민이와는 아무도 없는 그 골목에서 사랑을 나누고 말았습니다. 소민이는 분명 거침없이 저에게 먼저 다가와서 사랑을 나누었는데 다음날 되니 평소와는 달리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소영이 누나 역시 어느 순간부터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두 자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를 피하는 건지
물어보고 싶어도 피하기만 하고 전화나 문자마저 씹어버리니 물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두 자매랑은 멀어지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미대에 다니는 미주라는 여자를 만나 사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나왔던 여자와는 달리 민주는 너무나도 도도하면서 차분한 여자였고 그래서인지 연애 시절 동안 손만 잡고 뽀뽀만 하다가 만난 지 6개월 만에 민주의 요구로 사랑의 선을 드디어 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민주는 하고 싶었던 걸 어떻게 참았는지 의아할 정도로 너무나 적극적이어서 일주일에 2~3번 사랑을 나눈 것 같았습니다. 소영이 누나와 소민이가 저에게 더 이상 다가오질 않으니 뭔가 찝찝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 하숙집 아줌마가 딸들이랑 대판 싸워서 기분이 안 좋다며 술이나 한잔하자고 하더라고요. 너무 저를 만져가며 저에게 치근덕대는 아줌마였지만 그래도 기분이 왜 안 좋은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술이 센 편이지만 아줌마도 술이 만만치 않게 세더라고요. 둘이서 소주 6병을 먹고 7병째 마시고 있었을 때쯤 요새 우리 딸들이 용식이한테 꼬리 안 치지? 내가 홍군형을 내줬거든. 엄마도 젊은 남자를 만나서 연애하고 싶다는데 위아래도 없이 지들이 꼬시려고 한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응? 나한테 딱 걸린 거지. 아휴, 내가 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용식이가 우리 애들이랑 선을 넘었든 안 넘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제부터 내가 우리 용식이 책임질 건데 누나 따라올래?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술을 마신 게 죄입니다. 뭐하러 그때 술을 마시자는 말에 넘어가서 술을 마셔버린 건지 저도 모르게 아줌마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고 여자친구, 하숙집 아줌마, 하숙집 아줌마의 2딸들과 전부 사랑에서는 넘어버리고만 나쁜 남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줌마는 정말 저를 신세계로 초대해 주더군요. 지금까지 만난 여자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뭔가 저를 가지고 노는 듯 하면서도 애틋하게 무언가 바라는 몸짓. 왜 남자들이 연상을 좋아하는 건지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숙집 아줌마는 젊은 저에게 첫눈에 반해버렸는데 같이 선을 넘은 뒤로 더 반해버릴 것 같다며 저에게 앞으로 월세는 받지 않을 테니 자기 남자친구가 되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월세가 부담되긴 했던 터라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하였고 아줌마, 아니 누나 대신 다른 사람들한테는 누나랑 내가 사귄다는 거 비밀로 해줘요.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는 정리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고 알았죠? 하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하숙집 아줌마는 알겠다고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믿은 제가 바보였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듯이 제가 친구들과 술을 잔뜩 마시고 집에 들어간 날 저도 모르게 소영 누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고 그곳에서 사랑의 선을 넘는 도중 외출을 하고 돌아온 소민이와 하숙집 아줌마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아줌마는 자기랑 사귀고 있는 도중 이게 무슨 짓이냐며 저와의 비밀 연애를 술술 말해버리기 시작했고 게다가 정말 재수없게도 저에게 반찬을 가져다 주러 온 여자친구 민주도 그 모습을 봐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소영 누나에게 하숙집 아줌마와 뒤에서 몰래 만나고 있던 것, 그리고 헤어지지 않고 여전히 만나고 있는 민주와의 관계까지 모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그 집에서 쫓겨나는 동시에 소영 누나가 저희 부모님에게도 모든 사실을 말해버려 아버지에게 죽지 않을 정도로 맞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얼굴 하나 믿고 살아도 제가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 제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현재는 아직까지 저를 좋아해주는 소민이와 연락은 하고 지내고 있지만 사귀거나 예전처럼 사랑해서는 넘지 않고 있습니다. 또다시 여자에게 상처 주기도 싫고 여자라면 너무 치가 떨리거든요. 언젠가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이 트라우마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